이곳 안산에서 제가 거의 1년 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손뼉으로 우리 송경동 시인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뭐 대중 강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뭐 용역 깡패들이나 경찰들하고 한바탕 할 때야 뭐 좀 하지만 그래서 편하게 저 살아온 얘기나 이런 문학 얘기 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도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쉬지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4.16도 있었고 각종 희망버스 뭐 밀양이다 강정이다 유성기업 등등 뭐 각종 희망버스 했어야 됐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도 했어야 됐고 용산 범국민 대책위도 좀 하긴 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박근혜 들어서서는 세월호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주요하게 하려고 했던 게 노동법 전면개혁이었잖아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잡고 사실은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에 이제 노동법 개혁 전면 개혁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때도 집 나와서 또 한 3개월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했냐면 혹시 안산 지역 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을들의 국민투표 노동법 개혁 반대 을들의 국민투표라는 걸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상황실장 뭐 이런 걸 맡아서 아예 보따리 싸서 나와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려서 뭐 20대 초반부터 저도 노동자로 살았고 또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 배운다고 그리고 지역운동, 사회운동 배운다고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쫓아다녀봤는데 거기에 혹시 역사나 사회나 인간에 대해 배울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쫓아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피눈물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랬는데 그걸 박근혜가 노동법을 전면 개혁하겠다니 이건 못 참는 거 아니냐 해서 보따리 싸놔서 무엇을 할까 해서 처음에는 그걸 아마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걸 전국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장그래 만화가 떴잖아요. 그래서 그걸 꾸리고 근데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했고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럼 사회단위는 무엇을 할 거냐 해서 이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근데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럼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총파업으로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는 을들의 국민투표로 한번 붙어보자. 뭐 그렇게 기획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대통령 선거 이 투표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13,000 몇백 개소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대통령 선거 투표소가요. 야, 그럼 1만 개의 투표소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나서는 1만 개의 투표소 운동으로, 뭔가 사회적 전선을 좀 쳐보자.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거 한다고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나와서, 이제 했고, 그 당시 또 한 축은 그래서 민주노총은 총파 박근혜 노동법 개혁 저지에 맞서서 민주노총은 총파 저희 이제 시민사회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만들어서 그 핵심 사업으로 을들의 국민투표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었죠. 민중총궐기 이제 노동자 민중 전체 조직 단위는 모여서 민중총궐기의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희 입 열자마자 문학 얘기부터 안 오고 사회운동 얘기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늬만 시인인 사람이어서. 하여간, 그래서 노동자 민중, 이제 노농빈, 노동자, 농민, 빈민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고, 거긴 이제 1차 민중총궐기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한 세 축이, 좀 힘을 모아서 박근혜 노동법 전면개혁에 맞서서 투쟁해보자 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사실은 을들의 국민투표로 해서 이제 연동해서 사실은 백남기 농민 쓰러지던 민중총궐기 당시에 저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같이 연동해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비공개 뭐 무슨 저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역할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운동 실제 잘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지역 생협, 그래서 한살림, 아이쿠 다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YMCA, 하여간 조그만 동네 서점에 아니면 카페 아니면 이런 단체 사무실에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거 해보자고 해서 조립식으로 11,000원 딱 들더라고요. 조립식 박스 안에 청계천을 돌고 돌아서 돈이 없으니까 제일 저렴해야 된다 해서 아예 투표소, 기표소 조립식으로 해서 딱 한 세트를 보내주면 기표소처럼 실제 만들어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이 넣고 투표 용지 넣고 해서 그거 해봐서 한 3,000여 개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민주노총은 총파업 집중, 총궐기, 민중총궐기는 민중총궐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을들의 국민투표에 더 전면적으로 이제 이 힘이 안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1차 민중총궐기 끝나면 2차 민중총궐기를 준비하자. 그때는 핵심 사업으로 을들의 국민투표를 전국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그해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에 쓰러지시면서 갑자기 이제 공안 탄압, 규탄 투쟁으로 넘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때 한가하게 그런 살인 물대포에 사람이 쓰러져서 사경을 내매고 있는데 한가하게 을들의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 이런 걸 이제 같이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전해가 4.16이었죠. 4.16. 4.16은 2014년도, 4.16 때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 범국민 대책이 만드는데 함께하고 별도로 저희는 세월호 만민공동회라는 걸 좀 제안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는 세월호 범국민 대책에는 이제 더 넓게 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더 넓게 가야 되고 또 하나 유가족 분들하고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수위를 높이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하고도 함께 가야 되고 그러니 너무 수위를 높이면 안 된다 였고 그러면 박근혜에 대한 규탄 투쟁은 누가 할 거냐? 좀 수위가 높은 규탄 투쟁은 누가 할 거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좀 과격한 인간들로 찍혀 있으니 우리가 그걸 좀 해보자. 말하자면 세월호 관련된 박근혜에 대한 정치 투쟁을 좀 해보자. 그래서 별도로 세월호 만민공동회라는 걸 조직해서 별도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고 첫 집회는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만민공동회에서 첫 집회를 제안해서 했을 겁니다. 아마 아시듯이 4.16 나고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삼가하게 됐잖아요. 뭐 술 마시는 거, 하다못해 모임 하나를 갖는 것, 이런 것도 다 조심하고, 그리고 함부로
나서는 것 이런 것도 조심스러워서 못 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 뭐 민주노총만 해도 뭐 거리 행진 그때 5월 1일 메이데이 보통 거리 행진도 오고 으쌰으쌰도 오잖아요. 메이데이 때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자제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전국에 160여 개의 사회적 분향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근데 워낙 삼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운동들이 나서는 건 굉장히 서로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운동이 자기 주장하는 걸 이런 때는 좀 사회 전체가 상갓집처럼 돼 있는 이런 때는 좀 자제해야 된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무슨 말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답답하지 않냐,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다가 저희가 이제 세월호 만명공동회라고 그게 2014년 5월 8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사회운동 단위 안산 지역 빼놓고는 사회운동 단위가 서울에서 첫 공식 추모제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 주체 없이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 모여서 세월호에 관해서 그냥 얘기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그 집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지는 않았어요. 아직 세월호 범국민 대책에 띄우기 전입니다. 그때 한 60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로 했거든요. 정부 종합청사에서 박근혜에 대해서 항의하자, 이 세월호 이런 상황에 대한 걸 항의하러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밤 8시 반쯤인가 안산 대책이 그때 안산 지역 대책이 사무국장님인가 하시던 분인데 이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세월호 만민공동회 처음으로 행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니 그때 이제 KBS 사장이 망언했던 거죠. 아나운서들 검은 상복 입는 것도 못 오게 하고 무슨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안산에서 유가족분들이 분노해가지고 긴급하게 버스 대절 내달라고 해서 버스 5대를 불러가지고 밤 9시쯤에 출발해서 KBS에 항의하러 올라온다고 그 얘기가 이제 저희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행진 시작을 했는데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끼리 이제 논의를 내가지고 두 축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한 축은 그럼 KBS 앞에 가서 유가족들을 맞아주자. 이 밤에 유가족분들만, 이 캄캄한 여의도 KBS 앞에 계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마침 모여 있었으니, 그쪽으로 가서 맞이할 사람들은 가자. 그리고 여기서 청와대도 행진하기로 했으니까 행진할 사람들은 남자.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주최 쪽이니까 청와대까지 간 거고요. 그때 청와대까지 1km도 안 되잖아요. 1.5km나 되나?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해 2014년 5월 8일 날. 경찰들이 요소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것 뚫고 다 모이니까 한 11시 됐더라고요. 그랬던 거고 이제 KBS 앞에서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문전박대해버린 거죠. 문 닫고 다 퇴근해버리고 아무도 나와서 대응도 않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유가족 분들하고 사회운동권에서 이건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 하더라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아마 그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역할이 있다 보니 우리 박주민 변호사하고 권영국 변호사님의 민변에서 긴급 지원돼서 그 두 분이 유가족분들하고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분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 지역은 좀 다르겠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따라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대치를 했던 거죠. KBS 앞에서 유가족분들하고 일부 저희
만민공동의 사람들, 그리고 저희 남은 우리는 청와대 앞에, 청운 동사무소 앞에서 열대기업에 둘러싸여서 고립돼 있고, 근데 나중에 논의들 해가지고 KBS 앞에서 문전박대 당할 필요가 뭐 있냐, 청와대에서 모이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처음에 못 받으시더니 나중에 열 받는 거죠. 그렇게 유가족분들이 그때 150여 분이 영정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가요. 근데 문전박대하니 나중엔 그 변호사님들 통해서 이제 소통해서 얘기했더니 새벽 2시경에 최종 결정들이 나더라고요. 그래, 청와대 앞으로 올 수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있냐? 올 수 있다,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있어봤자 저희 한 50명이 새벽 2시까지 경찰하고 대치하고 청운 동사무소 앞에서 있었어요.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이들 다 수장시키고, 아이들 외에 다른 시민, 다른 사람도 많이 이제 수장 안 당하고 돌아가셨지만, 어찌됐든 수많은 학생, 아이들을 잃은 어버이날인 거예요. 이날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규명 투쟁한다고 연행할래? 연행해라. 마침 잘 됐다. 야, 연행해라 하고 경찰들하고 새벽 2시 반까지, 2시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KBS 앞쪽하고 이제 논의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럼 유가족 분들도 그 분노를 들고 어디 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전 그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경복궁역에서 내리셔서 버스 5대에서 하차해서 영정을 하나씩 드신 분들이 도로 행진신고가 돼 있겠습니까? 그때 뭐가 돼 있겠습니까? 새벽 2시 한 반쯤인데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단 한 번도 경복궁역에서 청운 동사무소 가는 도로가 행진으로 열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못 막은 거죠. 애들도, 경찰들도. 그래서 그 칠흑 같은 밤에 150여 명의 분들과 이제 KBS 앞에 같이 지키고 있던 시민들 뒤따라오는데, 야, 그 어떤 건 제가 참 잊지 못할 밤일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정 하나씩 가슴에 하는 분들만 그렇게 이제 쭉 올라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도 단 한 사람도 말소리 한 날에 내지 않고, 그 상태로 얘기 서로 할 게 있으면 옆 사람하고 주고받을 일이 있어도 따로 나와가지고 저쪽 이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얘기 속닥속닥 오고 와서는 조용히 앉아 있고, 하여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운 동사무소 앞에 연자한 채로 날을 꼬박 샌 거죠.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날 그래서 사실은 KBS 사장 날린 거잖아요. KBS 앞에서 문전박대하던 그 KBS 사장이 다음날 그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오후 되니까 청와대에서 불렀겠죠. 불이 나게 들어가더니 나와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와서 청와대 들어갔다 나와서 사과하겠다고 왔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인간이 온몸을 부들부들 막 다리를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날렸던 것 같습니다. KBS. 이런 얘기가 그대로 지키면 좀 그렇죠. 좋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공식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시인의 발언이라고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는 박근혜가 나와서 유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된다, 그런 정도 사안이다 아마 했는데, 나중에 KBS 사장 정도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14년 또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주로 같이 했던 세월호 만민공동회는 주로 청와대 행진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세월호 집회하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해야 되니까 시청광장이나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종로로 한 바퀴 돌아서 청계광장이나 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이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때부터 그런 박근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건 또 한 축은 필요한 거지 않냐. 그럼 그런 마음이 닿는 사람들로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세월호 만민공동회 별도 모임을 해서 그때 저희랑 같이 했던 게 이제 종교 쪽 일부 시민사회 일부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내 이제 세월호 노동자 모임 매 전국적으로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야 뭔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세월호 노동자 모임 저희랑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홍대에서 늘 행진해서 광화문으로 왔던 가만히 있으라. 뭐 용해인 씨 등등 그 학생들이 했던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단위들이 저희 세월호 만민공동에 이제 같이 연대해서 했습니다. 청와대 그때 하여간 쫓아 들어가는 투쟁만 열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눈총도 많이 받긴 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추모의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있었지만 또 그런 그룹도 또 필요하다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 몇 번 갔고 저희 세월호 만민공동회에서 잘 기억 못 오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한 300여 명이 연행됐어요. 저희가 5월 17일 5.18 때 60대 이런 기억할 만한 날마다 청와대 들어오고 60대는 정말 그해 60 항쟁 날은 뭐 기념만 오고 있을 거냐 이런 때 박근혜 잡으러 또 가야지 했는데 저희 몇백 명이 청와대 가겠다 문제 제기하러 가겠다 했는데 한 6천 명이 청와대 그때는 맨날 어느 쪽이에요? 저쪽으로만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청운 동사무소 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보자. 반대편에는 총리 공간 쪽입니다. 삼청동 쪽. 그쪽으로 가보자 해서 거기 갔는데 그 좁은 길에 하여간 6천 명을 깔아놨다고.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서 각자 흩어져서 모인다. 그 앞에서 모인다. 브라질 대사관이에요. 브라질 대사관, 총리 공간, 그리고 청와대 입구가 또 있습니다.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모인다. 하면 보통 한 2~3시간 걸리고. 그래서 모여서 60대 싸움했죠. 그 앞에서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외치면서 썼어요. 그때 외쳤던 구호는 딱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윤보다 사람이다. 이 3가지만 줄창나게 외치면서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해 60대 천둥 번개 억수같이 비가 오후부터 내렸어요. 그걸 이제 맞은 채로 길거리에서 동 떠서 쏟아져 나온 이후로는 저희가 8시 경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8시 경부터 다 브라질 대사관 앞으로 근처 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래서 딱 모여서 동 떠서 거기서 프랑 펼치고 프랑 펼치자마자 몇 명 연행돼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거기서 연장. 그래서 저희가 몇 시까지 버텼냐면 새벽 1시까지인가 버텼습니다. 그 천둥번개 우박을 맞으면서. 거기에서만 한 70명 연행되고 그랬죠. 저희가 물러서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경찰들이 사정을 내요.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시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박근혜 나와 하면서 연행해 하면서 뭐 끝까지 가버리니까 나중엔 거의 전원 연행 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월호 만민공동의 투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5월 28일 날 집회 때인가는 그때는 이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저희 세월호 만민공동이랑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다 비공개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말할 수 있겠죠. 민주노총에 이제 뭔가 늘 추모만 하는 규탄과 책임을 묻는 투쟁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한번 민주노총과 세월호 만민공동회가 함께 하자고 해서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다른 추모객들은 쭉 해서 다시 뺑 종로로 돌아서 시청광장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저희는 민주노총과 저희는 남는다. 보신각 앞에 남아서 이제 회군해서 청와대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영상 편집하실 때 이런 얘기는 좀 중간중간 혹시라도 아직도 경찰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빼주시면. 하여간 그래서 거기서 돌아섰죠. 맨 뒤에 따라가다가 다 앞에 대고 가고 저희는 돌아서서 청와대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마이크 잡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원래는 보신각 앞에서 민주노총이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점프, 어차피 막힐 거니까 점프하자. 그럼 광화문 내거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차, 2차로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해놨는데, 보신각 앞에서 틀자마자 그 앞쪽에서 이제 다 바리케이트 쳐버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대처했는데, 아니 민주노총에서 마이크 잡기로 해놓고 마이크를 안 잡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빼야 됩니다. 저희 민주노총 공신력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노총 조직세일 다 어디 가서 마이크 잡아야지. 사람들은 돌아서자고 해놓고 경찰은 저 고성능 앰프차로 막 쏴대는데 우리도 뭔가 선물을 해야지. 근데 마이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광화문에서 잡기로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급한 놈이 뛰어 올라간다고 제가 뛰어 올라가서 아마 봉고차 위에서 한 1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대치하다가 저도 연행 당하고, 연행 과정에서 딱 구속됐을 건데 신의 한 수가 있더라고요. 연행 과정에서 갈비뼈에 금이 살짝 갔던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연행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더라도 잠깐 좀 검사는 받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경찰한테 진료 요청해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금이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선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1년도 한진중공업 비만버스 사건이 계속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 기획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했지만 특정해야 되니까 경찰들은 꼭 그런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해야 되니까 그걸 특정을 저한테 해놓은 터라 이제 제가 1심에서 실형받고, 근데 그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유지를 내준 거예요. 보석유지를. 실형은 한 2년 때려놓고, 근데 재판의 방어권 유지를 위해서 보석은 유지한다. 뭐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형 2년 받은 상태에서 보석 상태였습니다. 제 세월호 만민공동회 그런 청와대 진격 투쟁할 때. 그래서 그냥 뭔 건만 생겨서 그 연행만 되면 영장 청구 바로 할 거고, 그럼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 타임이었는데, 늘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땐 세월호 그 투쟁할 때는 늘 집에서 나오면 아내와 아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이한테 작별 인사는 해두고 몸에 이런저런 거 다 정리하고, 집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아주 간편한 몸으로, 혹시 유치장 들어가면 읽을 책 한 권만 딱 조그만 책 하나만 매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투쟁 할 때. 그리고 이제 앞장 서야 되고 또 뒤로 못 빼니까, 그리고 저희 청년 때 쓸데없이 배운 게 늘 그런 거에 몸살이면 안 된다.
뭐 이것만 배워가지고 나도 늘 그런 선배들 보고 어른들 보면서 비판했는데 내가 좀 나이 먹고 나서는 그러지 말자. 이 멍청한 약속을 저 자신한테 주문을 걸어놓은 게 있어서 뭐 그러긴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세월호 과정을 보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을들의 국민투표 그리고 그 다음에 민중총궐기 그리고 백남기 투본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씩 뭐 집에 안 들어가고 나와서 생활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촛불이 붙은 거죠. 촛불이 붙었습니다. 촛불 붙었을 때도 저희가 주로 이제 제 친구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사회운동 네트워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냥 거기 운영위원 정도로 참여하는 거기가 이제 각종 희망버스 외주업체입니다. 민주노총이나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또 마음 급한 사람들이 한다고 뭐 한진중공업부터 밀양 또 뭐 각종 하여간 희망버스 이름 붙은 건 거의 대부분을 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그 사회운동 네트워크에서 해왔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상근자는 이제 생겼네요. 자발적 상근자. 상근비 안 받는. 초기에는 제가 그거였습니다. 자발적 상근자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자발적 상근자 2명이 있습니다. 요즘 거기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또 잠깐 건너뛰어서 제 친구들, 이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기도 한데요. 그 친구들은 요 근래는 뭐 하고 있냐면,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서울에 아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촛불항쟁 끝나고 바로 그거부터 했습니다. 이제 비정규 운동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백규환 선생님도 두 어른이라는 책도 헌정해 주시고 뭐 각종 이거에서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관기금은 하나도 받지 말고 하자. 비정규 투쟁해야 되니까 해서 한 푼도 안 받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아줘서 영등포역에 역 후문 쪽에 촛불항쟁 끝나고 바로 붙어서 그거 개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투쟁하는 비정규 상경 노동자들, 거리 투쟁하는 사람들, 뭐 요 근래도 뭐 하여간 쌍차, 유성, 뭐 콜테, 지금 고공 농성 중인 파인텍, 저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75m 굴뚝에서는 이런 친구들 하여간 이 수많은 친구들의 집 같은 곳입니다. 늘 그 친구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역에서 상경투쟁이나 아니면 서울에 올라오는 이런 비정규 단위들을 위한 무료 연대 쉼터 겸 뭐 연대 공간입니다. 그거 해놨고 그 후에는 또 뭐 해야 되냐? 촛불항쟁 이후에 그럼 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 또 중요한 일들은 해줄 거고 왜 그러냐면 촛불항쟁에 힘이 밀어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시대 정신이니까 갈 거잖아요.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럼 우린 바닥에 있는 우린 뭐 할 거냐 그래서 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친구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갑질 119 들어보셨나요? 예, 갑질 119 그거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논의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럼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말하자면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니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또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지금 민주노총 이런 흐름까지 오면서 중요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돼 주잖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 민주주의의 어떤 기지들이 돼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또 연결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 찾기 운동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전처럼 노동조합 만들자고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주체 없이 직장갑질 119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픈해주고 그럼 그런 것들이 얘기 들어오면 받아서 뭔가 조직화 계획이나
자기 권리 찾기에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는 사업 정도가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노동조합 만들자고 바로 천명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게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박근혜 이런 인간들도 갑질하다 들어간 거니까 모든 생활 현장, 일터 현장에서의 갑질 추방 운동, 그리고 그 갑질에 맞선 자기 을들의 권리 찾기 운동, 이런 식으로 좀 나가보자 해서 직장 갑질 119라는 운동을 좀 제안해서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관련해서 터져 나왔던 게 성심병원 간호사들, 이 간호사분들한테 회사 창립식이라고 비키니 이런 거 입혀서 춤추게 만드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게 있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직장갑질 119 뜨면서 물밑으로 비실명 제보 들어온 걸 받아서 논의하고 찾아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그럼 공론화 하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나왔고, 그게 나오자마자 성심병원이 크더라고요. 전국에 한 5군데 큰 대형 병원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바로 조직화로 돼서 근 2,000명짜리 성심병원 노조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건 누가 가져갈래? 했더니 서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보건의료노조하고 공공노조 안에 의료연대 있잖아요. 그 두 쪽에서 다 자기들이 가맹이 조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일을 주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갑질이 비실명 제보 형식으로도 오는데 막 하루에도 그 천장이 넘어가는 식으로 페이퍼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부터 자기 얘기들을 하고 나오는 게 있긴 합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노동부에서도 만나자고 그러고 청와대에서도 만나자고 그러고 그런답니다. 그런 사례들 좀 낮지만 사람들이 자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드는 것, 뭐 그거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촛불 때로 넘어오면 그러고 있는데 2016년 네, 그때 이제, 하여간 저희 또 백남계열은, 돌아가셔서 영안실 투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신, 뭐 한다 그랬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부검하겠다고, 강제 부검하겠다고, 명백한 사인, 명백한 걸. 그래서 그거 맞겠다고 서울대병원 들어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태블릿 PC 건이 터진 거죠. 그게 2016년 10월 24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다 비선 실세들이 보고, 밑줄 그어서 정리해주고, 이랬다고 하고, 외교 관련 중요한 사안이 빼돌려져서, 어떤 직무에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여하고, 기가 막힌 건들이 태블릿 PC, JTBC 통해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야, 이건 뭔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심각하고, 박근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돼서, 그럼 또 뭘 할까? 그러다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10월 26일날, 한 2, 3일 만인가? 28일날인가? 하여간 한 3,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그것도 세월호 만민공동에 제안하듯이 명의 없이,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박근혜는 아예 알아. 집회하자. 해서 동화면세장 앞에서 그게 또, 저희가 그런, 제 친구들이 좀 그런 촉은 있나 봐요. 필요할 때 몸이 가벼우니까 조직들은 몸이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네트워크 친구들 몸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첫 집회였다고 저희는 또 생각은 합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제안 쭉 했더니 그때도 한 5, 6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러디했던 게 이승만 하야 운동할 때 썼던 프랑 이런 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막 붓글씨로 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승만은 하야라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거리 광장의 유인물들을 다 패러디해가지고 또 금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내걸고 하긴 했습니다. 그거 28일 날인가 28일인가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안해서 하고 그래서 며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거리 행진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거 하다 보니 이제 그 당시 민중총궐기가 2주기 투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화면세점 길 건너에 청계광장에 이제 대표자 농성천막 이제 쳤어요. 이제 쳤습니다. 26일 날인가 거기도 쳤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하야라 거리 행진 합시다. 해서 모아서 한 3일 했을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중총궐기의 투본이 하는 게 낫다. 가져가라. 해서 넘겨주고, 그건 조직 단위들이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고, 우리는 뭐랄까. 또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범국본 또 논의 과정, 세월호 범국민 대책이 논의 과정은 참여하지만, 거긴 또 늘 넓고 크게 가야 되니까 독자행동은 알아서들 또 잡으면 되니까요. 거기는 함께 하더라도 뭐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제안해 본 게 광화문 캠핑촌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전처럼 주말 집회 한번 이런 걸로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 정도면 뭔가 하야투쟁으로 진짜가, 처음엔 하야투쟁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태진투쟁이라고 하고, 하야투쟁으로 실제 가려면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이 좀 사회적으로 돼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퇴진운동은 주말 집회 정도로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대규모, 그건 가더라도 뭔가 좀 다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뭐 이것 때문에 또 박근혜한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문화예술 대책이 만들어 놨었고, 또 우리 이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또 뭘 할 거냐. 이런 논의 하다가 그럼 이걸 모아서 아예 배낭을 메고 집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아예 농성촌, 뭐 60항쟁 때 명동성당 같은 5.18 때 어디에요? 도청 같은 그런 거점을 아예 하나라도 상징적으로 열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예 광장으로 나와버린 사람들이 있단다. 이걸 좀 표현을 해보자 했고요. 그래서 대신 재밌게 하자. 그래서 겨울 캠핑촌. 그래서 분양사업도 오자. 야, 광화문 거기 땅값이 평당 2억이래요. 평당 2억이래요. 그래서, 야, 가서, 택지 분양 사업도 오면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처음에 꿈은 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모델로 삼은 건 60항쟁의 명동성당, 광주 5.18의 도청, 또 하나는,
아큐파이 운동이라고 아시죠? 2011년도에 전 세계적인 2,300개 도시에서 동시 점거 운동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큐파이 운동이 전 세계 운동으로도 전개됐잖아요. 그 발상지는 그게 나중에 자스민 혁명 중동 이쪽 자스민 혁명으로 연결되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반세계화 운동처럼 했고 그게 시작은 미국 맨하탄의 그 금융의 중심지인 그 앞에 주코티 공원에서 1%에 맞선 99%의 운동을 지향하면서 이제 공원에서 노숙하면서 그게 이제 아큐파이 운동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돼서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그래서 저희 전 세계 아큐파이 운동의 날 하자해서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저희 하루 하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 주코티 공원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대신 재밌게 하자. 그래서 겨울 캠핑촌, 택지 분양사 뭐 이런 걸 걸고 또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인 숙식 텐트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며칠 날 그래서 짐 싸들고 나왔냐면요.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11월 4일 날 보따리 쌌습니다. 보따리 싸서 나가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동지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쌍차, 유성, 뭐 콜트콜텍 이런 노동자들 저희랑 늘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텐트 치고 아예 살아버리고 박근혜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 집에 안 간다고 이렇게 하자. 그게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이 공연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냐. 해서 11월 4일 날 광화문에 텐트 쳤습니다. 불법 텐트.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광장에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그 광장에서 또 캠핑촌 촌장이라는 걸 뭐 어쩌다 보니 또 책임져야 돼서 촌장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직책이 아닐까 싶은데 저 짱 이런 거 뭐 집행위원장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해봤지만 촌장 이런 건 참 늘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촌장. 저희 촌민회의도 했어요. 매일 아침 9시 기상. 마을 방송 옵니다. 촌민 여러분 눈이 겁나게 와버렸네요. 마을 참마을들 나오세요. 아침 9시면 이제 마이크폰 들고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집에 7일 들어갔습니다. 빨래거리 뭐 하고 뭐 이러려고.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살았습니다. 하여간 그 광장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촌에서도 제가 제일 오래 어쩌다 보니 촌장이라고 지켜야 됐으니 가장 오랜 시간 그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그럼 잠깐 이용해서 저희 캠핑촌 광화문 캠핑촌 오늘 또 제목이 촛불항쟁 이거니까요. 저희가 나오던 때 영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기록단을 만들어서 광화문 캠핑촌 어떻게 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우선 다큐는 만들고 있는데요. 짧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소리가 좀 불을 영상 볼 때만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거 위에 거. 아니, 그 오른쪽 거. 그래, 아니, 그 밑에. 잠깐만요.
조선기업 노동자 쌍차 굴뚝농성 지금 고공농성 200일째 하고 있는 목동 스타트입니다.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표현 농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캠핑존입니다. 박근혜 퇴진! 부족했어.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내 모든 느낌을 긴장시키며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일어나길 기다려 일어나길 기다려 일어나길 기다려. 저희가 만들었던 광장신문입니다. 이게 1호 11월 달에인가 아예 가짜 신문의 원조입니다.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부딪혀 섞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일어나길 기다려 일어나길 기다려 일어나길 기다려. 이게 블랙 텐트입니다. 저희가 광장에 쳤다. 고여있는 느낌이 기다림은 지루하지 사람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서두르지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맘에 들지 않는 거친 것들만 가득한 해임. 이건 공필 미술광장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3층에서 같아졌고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불을 끄고 귀를 열고 손으로 누리며 향기를 맡아 좀 더 사들과 노순태, 타나가 이은영 뭐 이런 친구. 언제나 처음처럼 묵묵히 저희 유명했습니다. 이거 포토존 유명한. 걸어가지 나란히 이제 한축으로는 이재용 구속기된도 저희 캠핑촌이 했었어요. 우리는 이건 박근혜 집어넣으라고 서울구치소 먼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12월 달.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다 보관해 놨습니다. 역사적 유물들이어서. 저희가 만든 애들 중에 정몽주만 구속 못 시켰어요. 조윤선, 김기춘, 다 구속시켰어요. 마지막 집회는 조선일보 앞에 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노래 부른 손병희도 저희 촌민 가수였습니다. 촌민이면서 본인은 촌민 가수가 돼보고 싶다 해서 촌민 가수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저희도 뭐 모두가 그랬겠지만 촛불항쟁 과정에 좀 참여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보따리 싸고 집에서 나올 때 그날이 사실은 제가 일본 가는 날이었습니다. 11월 4일이 민변 노동위원회 사람들하고 일본에 이제 파견 노동 관련 교류회가 있었어요. 일본에 민변 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변에서 이제 가기로 해서 같이 저 처음으로 외국에도 한번 데리고 가주겠다고 쉬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못 챙겨왔다고 생각해요. 잠깐 강연 중입니다.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날 그래서 고맙게도 저는 거지라고 우리 민변 노동위에서 비용까지 해주기로 하고 제가 또 재판이 몇 개 걸려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여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도 5개월짜리 단수 여권만 만들어주는데 재판부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그 번거로운 과정을 다 거쳐서 어찌됐든 비용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거기서 또 초청장 다 받아서 뭐 해주고 그래서 11월 4일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8시 반인가 비행기로 출발하기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여행 가방을 다 꾸려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10월 24일 날 태블릿 PC에 터지고 한 이틀 있다가 거리 행진하고 그 집회 만들고 한 3일 하다가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논의를 며칠 만에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갔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 논의를 며칠 만에 막 다 해야 됐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는 또 행사까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거제도 희망버스 또 한 차례 했습니다. 그 거제도 희망버스는 그 주 28일 날인가가 토요일일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럼 저희가 26일부터 한 이틀 동안 집회를 했네요. 이틀 동안 집회하고 28일 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첫 집회는 제안해서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월호 범국민 대책이 없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가는 걸로 오고 빨리 뭔가 범국민 대책이 꾸릴 준비를 하자 이 논의였고요. 해서 저희는 근데 그 주 10월 28일 날 첫 집회에 있는 날은 거제도 대우조선이 완전 붕괴됐었잖아요. 요 근래 이제 회생안이 다시 나와서 다행이던데, 그래서
대우조선에 정규직 잘리는 거 이전에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벌써 수천 명이 거제도가 조선 산업 메카잖아요. 조선산업은 거의 60, 70%가 비정규직입니다. 30, 40%만 정규직이에요. 이미 그렇게 조선산업에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니 비정규직 우선내고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내고 잘려 나가는 거죠. 거기에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반대하고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는 희망버스를 한번 하자 해서 쭉 준비해 와서 이제 인원은 많이 못 모았지만 그런 데는 사회적 관심이 잘 안 붙으니까 그래서 거제도 희망버스 하러 갔다 와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논의할 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11월 4일 날 결정하고 딱 하루 전에 최종 결정 난 거예요. 저희도 마음 먹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생업들 아니면 하고 있는 일들 다 놓고 아예 보따리 싸서 농성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아직 그런 집회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사실은 불법이고 아시듯이 박근혜 때 합법적인 기자회견도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기자회견에도 이건 집회 아니냐 시위 아니냐 마이크 볼륨이 이 데시벨이 일정 이상으로 높지 않냐 유인물은 집회 물품 아니냐 기자회견 한번 하기도 힘들었어요.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청와대 목전에 거기를 내줘요 경찰들이. 그 당시는 아직 촛불항쟁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건 무조건 첫날부터 그것도 집회 신고가 안 나는 장소입니다. 아예 애초에 이순신 동상 주변은 집회 신고가 안 나는 장소에서 불법이에요. 그걸 결의하고 간다? 그거 활동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활동가들이 더 안 하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활동가들 워낙 우리 노세극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고 뭐 경험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활동가들도 그런 무슨 그런 모험태 그러냐 안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은 잘 피합니다. 민주노총 각종 집회 가보세요. 경찰들이 노란 폴리스 라인 쳐두죠.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써진 손도 안 됩니다. 그게 특공방으로 걸려요.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됩니다. 경찰이 물품 손대면.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일수록 그런 건 전혀 손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투쟁하려는 뭐 그런 기조가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퇴진을 걸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고 아직 촛불항쟁은 안 터졌는데 거기에다 텐트까지 치고 개인용 텐트를 수십 동을 치고 눌러 앉는다. 첫날 다 연행이다. 이걸 각오할 수 있냐? 그럼 운동도 해보기 전에 다 연행이다. 해볼 수 있냐? 그럼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대 논리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걸 점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행 안 되더라도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노동운동 관련 다 정리하거나 사회운동 관련 다 정리하고 아예 올인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냐? 그리고 아예 보따리 싸서 나오자면서 그럼 집안 관련 다 설득하고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탄압이 있을지 몰라요. 이 일이 촛불항쟁이 돼서 나중에 박근혜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초기에는. 초기에 대한민국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어려울 거다였어요. 워낙 뿌리 깊은 패배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한 시민들이 늘 촛불 시민들이 뚫고 나가고 막 번져 나가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28일 날 처음 민중총궐기 투본이 중심이 돼서 집회를 했을 때 저희도 거제도 희망버스 가면서 대신 몇 동지를 남겨놨어요. 봐봐라. 처음 열리는 이 며칠 만에 처음 열리는 집회의 분위기가 아마 중요할 거다. 한번 봐봐라. 했더니 조직 깃발이 맨 먼저 빠지죠. 그렇잖아요. 딱 집회 끝나면 조직 깃발들이 먼저 빠집니다. 좀 그래도 강성이가 좀 더 막 열심히 해보려는 하는 사람들도 한 9시 10시면 빠져요. 나중에 새벽 2시까지가 3시까지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저희 거제도에서 계속 확인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한 집회 끝나고도 수천 명이 남더라. 한 10시 되니까 한 7, 800 규모로 줄더라.
그게 한 500가구. 나중엔 근데도 몇백 명이 새벽 2시까지, 2시 넘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있다고 확인이 되니까 그럼 11월 4일 날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세난, 예? 일본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나 경험 있는 활동가들일수록 워낙 잘 알아요. 경찰 대응. 저희 선수들이어서 경찰 대응, 경찰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떤 문제 생길 것이며 뭐일 것이며 활동가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늘 경찰들하고 싸워봐서 알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 가능하겠냐. 쪽수도 안 되는데 했는데 가자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해서 또 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 같이 간 게 큰 힘이 됐죠. 그래서 문화 쪽, 노동 쪽, 사회운동 일부가 같이 연대해서 저리 텐트 치고 들어가서 첫날 당연히 다 뺏겼죠. 다 뺏기고 다 찢기고 물품 다 뺏기고. 근데 다행히 연행자는 없었어요. 연행을 하려고 했죠. 근데 우리도 바보는 아니까 이제 어모를 언론 그리고 서울시 등등을 준비를 해놨죠. 저희도 바보입니까? 무작정 당하게. 그래서 우리를 최대한 왜 그러냐면 농성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끌려가면 영웅스럽고 좋긴 하겠지만 투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좀 조직은 해본다고 조직해놓고 들어갔죠. 그래서 경찰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못 끌어 물품은 다 뺏고 막았는데 사람까지는 못 뺏고 그날부터 룰루랄라 그냥 바닥에서 자지 하면서 바닥에서 자면서부터 그 주 금요일 날 다시 또 2차 텐트 시도하고 처음엔 겨울인데도 비닐 한 장, 스티로폼 한 장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근 한 달 가기도 했습니다. 캠핑존 여름 캠핑 그 얇은 거에서 어찌됐든 저희 한 5개월을 살긴 했습니다. 밤에 되면 양말 덧신까지 한 3개씩 껴입고요. 파카 막 2개씩 껴입고 침낭 덮고 처음엔 그리고 조그만 1인용 텐트잖아요. 원터치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한 건 제일 싸야 된다. 초기에 다 뜯길 거니까 뺏기고 찢어질 거니까 제일 싼 거 사야 된다. 그리고 간편해야 된다. 치기에. 그런 원터치가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밴드께서 던지면 그냥 지가 공중에서 불쑥 펴져가지고 딱 쳐집니다. 이제 치기는 좋았는데 생활하기는 엄청 힘든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5개월 있는데 처음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새벽에 한 2시쯤이나 그 텐트도 들어가요. 다른 일 끝내놓고 숨이 막혀서 가위 눌려서 날마다 깼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집에 가야 되나. 근데 이건 지키자고 했는데 책임까지 맡아놓고 어떻게 하나. 진짜 사람들 걱정할까 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새벽만 되면 진짜 꿈속에서 가위가 눌려서 깨면 막 숨을 못 쉬고 헉헉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보여서 몰랐더니 이 얇은 천막이고 방수다 보니까 숨구멍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세한 숨구멍조차가 이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몸에서 열이 나고 온도차가 있으니까 습기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침낭이 흥건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천장에 물방울이 고여가지고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침낭 위는 흥건할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랬는데 그게 다 이 자크 쪽에 좀 남아 있는데 거기도 덮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공기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막 문 열고 찬바람 쐬고 헉헉거리고 왜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지는 않았는데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겨울에 캠핑 가가지고 뭐 켜놓고 가면 산소 부족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크를 올려놓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 겨울에. 조금, 공기통이라고. 그렇게 생활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생각은 뭐였냐면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뭘 하기로 했으면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안 생기더라. 어차피 할 일이면 또 미련 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안 생기더라. 이게 있었고, 나가면서 나름, 저도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을까? 힘들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 광장의 경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뭔가 소중한 걸 줄 수는 있지 않겠냐. 뭐, 그거였던 것 같고요. 바람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 이상으로, 그럼 박근혜를 끌어내린 자리에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평등, 평화, 민주, 인권, 생태 이런 관련한 조금은 이제 진일보한 그 광장의 운동을 통해서 늘 역사는 한번 또 정화되고 한 걸음 반 걸음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뭐 5.18이 그러고 뭐 4.19가 그러고 60항쟁이 그러고 어떤 역사가 똑똑한 사람들이 뭐 입납을 자르고 정책 얻는 사람들이 정책 잘 만들어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진전됐던 건 그 사람들은 역할은 있지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늘 어떤 거리와 광장에서 과거를 단죄하고 새로운 꿈과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정치인들은 늘 그런 걸 지들이 먼 일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죠. 늘 광장과 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힘과 열망과 어떤 연대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를 못 끌어내더라도 그 광장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좀 높여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 별로 꿈이 없잖아요. 꿈이 어떤 과거에는 아까 올 때도 이제 저희 김대철 선생님하고 과거 쭉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 듣고 하고 오면서 그랬는데 꿈이 참 많았죠. 그리고 사회적 지향, 우리 사회의 인간, 세계가 나아가야 돼, 관계가 나아가야 돼, 그리고 구조와 조직이 나아가야 될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높은 꿈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높아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한국 사회운동도 평범한 사람들이야 늘 직자적 분노나 불만, 모순은 느끼지만 그걸 잘 제시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제시는 못하지만 거리와 광장에서의 집단적 힘으로 역사를 밀어주기는 하지만요. 못 따라가는 건 늘 사회운동이죠. 근데 사회운동이 오히려 의제를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한국 사회운동 그거 하는 역할들 별로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나요? 어떤 진보 정당들이 하나요? 어떤 사회운동들이 얼마나 하나요? 사실은 그게 꿈이 낮아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민노당 같은 데 깨진 게 뭐 내부 패권 이제 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내용 보면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발 그 광장의 운동을 통해서 광장의 누구가 아니더라도 그 광장에 함께 모여진 분노와 새로운 꿈과 열망이 한국 사회에 이제 나아가야 될 의제를 좀 높여주면 좋겠다. 그 꿈 하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게 하나였고요. 의제를 높여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걸 사회운동 상층 네트워크에선 죽어도 못 오고요. 상층 네트워크는 늘 오히려 대중을 생각한다는 이야기, 정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 정세는 늘 불리하죠. 그렇잖아요. 정세는 늘 자본과 이 나쁜 권력의 정세인 거지. 언제 노동자 민주주의의 정세가 있습니까? 근데 늘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정세를 딱 들이 일에 엄혹한 정세인데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대기해야 되고 좀 뒤로 빠져야 되고 수위를 낮춰야 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전 정세논이나 논쟁을 저도 수십 년 쫓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참 재미없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 정세가 보이면 그 정세를 뚫어버리기 위해서, 깨버리기 위해서, 넘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배치하고 고민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거리와 강장에서 그런 요구가 나와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걸 받으려고는 않고 오히려 상층 네트워크에서 정세가 이러니 낮춰야 되고 수위를 이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 그대로 나가면 저 다른 사회운동하는 동지들한테 싸가지 없고 건방지다고 왕따 당하니까요. 좀 편집하실 때 좀 그란에도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죽겠어요. 불편해들 해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여간 의제를 높여내는 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주체 그런 그냥 그 광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5.18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미운동이나 통일운동에 관한 어떤 아니면 또 5.18이 끝나고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서 조직을 민주적인 토대와 기본 조직이 있지 않으면 투쟁 안 된다 해서 5.18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민주노총 일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육시방정을 통해서 다른 사회적 주체들이 서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적 주체, 꼭 이 정권을 잡은 주체들만 정치적 주체는 아닐 겁니다. 정치는 그 정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어떤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냈는가는 사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아직 확인들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도 광장에 나올 땐 혹여라도 이 광장이 커지고 아니면 열리면 거기에서 좀 이런 답답함들을 넘어서 스스로들이 거듭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좀 각성돼서 나오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집단적 주체들이 좀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광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고 함께 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또 배우거나 나 스스로도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광장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걸 광장에서 봤지만 아쉬운 것들도 좀 많이 있긴 했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도 엄청난 일을 하긴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묘하니 우리 개개인들의 삶이나 사회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뭐가 잘 안 보여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찬찬하니 좀 고민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뭐 무슨 얘기를 떠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제가 촛불항쟁까지 보면서 경험했던 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는 오늘 강연 제목 촛불혁명 정화되는 순간의 지속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그 광장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사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는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경동 시인에게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전 6월 항쟁 때 그 경험을 했어요. 6월 항쟁이 딱 끝나고 양말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양말 밑이 벤질벤질하게 코팅이 됐어요. 이거 던지면 정말 양말이 섰습니다. 왜냐면 밤이면 언제든지 그놈들이 들어와서 양말을 못 벗고 지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6월 항쟁을 이루었고, 이번 이 촛불 혁명 동안 저희가 강화문 갔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유쾌했습니까? 그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았던 이 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또 가볍게 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운동사에서 민주노총, 뭐 한국자 들어가는 것, 우리 뭐 대선배님, 우리 노세국 선배님이 계시지만, 이제 민자 들어가는 이 정말 가짜 프랜차이즈 운동은 우리 한국의 미래 운동을 또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자 들어가는 식구들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 없다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저렇게 남겨두고 무슨 노동 운동을 합니까? 비정규직이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을 방해하는 전시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송 시인에게 정말 문학 작품에 대한 질문도 좋고, 촛불혁명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슴 속에서 그 무한한 상상력과 이 혁명의 디자인이 나오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었습니다. 예, 우리 얼스님. 저는 동의를 얻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우리 저 친구가 자랑스러운 고려 사람이에요. 한양대학교 학생이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지난주 말에 만났을 때 송경동 시인이 오신다. 그러니 꼭 한번 와봐라 그랬어요. 또 예, 전공 자체도 예. 그래서 근데 왔는데 너무 투쟁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고모님하고 약속도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야 해서 송경동 시인께서 애정하시는 시 한 편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그럼 이 친구가 가서 송경동 시인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시나 생활이나 뭐 다 자작시 낭송을 원하시는 예. 거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 자료로. 영상에 좀 나와 있던 것들이 있던데 그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 직접 낭송을 하네. 피하는 것마다 다 투쟁 얘기인데. 야.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못났지만 저는 제 시들이어서 다 사실은 제 시에는 그때그때 제 삶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시로는 잘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시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긴 합니다. 해와 경찰서에서 그래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될지. 해와 경찰서나 한번 해볼래요? 뒷부분으로 가면 괜찮아요. 서정적입니다. 예.
해와 경찰서에서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 내역을 모두 뽑아왔다. 난 단지 야간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왔을 뿐인데 힐끔 보니 통화 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탐앤탐스 부근. 다음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가져온다고 한다. 함께 잡힌 촛불 시민은 가택 수사도 했고 통장 압수수색도 했단다. 그러곤 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며 웃는 낯으로 알아서 불어라 한다. 무엇을 나는 불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풀필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게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온도 좋겠지. 1년치 통화 기록 정도로 내 머리를 재단해 보겠다고? 몇 년치 이메일 기록 정도로 나를 평가해 보겠다고? 너무하다고 했다. 내 과거를 캐려면 최소한 저 사막 모래산맥에 새겨진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 정보 정도는 검색해 와야지. 저 바닷가 퇴적층 몇천 미터는 체증해 놓고 얘기해야지. 저 새들의 울음, 저 서늘한 바람결 정도는 압수해 놓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건 용산 참사 투쟁할 때 얘기고요. 실제 잡혀갔다가 간신히 영장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어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또 벌금 낼 생각하니까 저도 3만 원이나 5만 원 받는 시 한 편은 건져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 나와서 밖에서 끄적여서 썼던 시이긴 합니다. 그때 우리를 탄압했던 이명박이도 구속시켰죠. 역사의 정의라는 건 좀 오래 가도 실제 바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산 참사 진상규명 투쟁하다 그 용산 남일당 골목 떠나오면서 참 유가족 분들이 가장 가슴 아팠을 거고 뭐 피눈물 나고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이라는 게 진상규명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거잖아. 명예회복 등등인데 그 많은 것들이 잘 안 됐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철거민들 이 이후 뭐 사는 문제 그리고 최소한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보상 정도 최소한 그것도 그러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박이가 물러서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마 언젠간 바로 잡힐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명박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는 또 믿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게 그리 좀 밝혀지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감사드리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그 덕분에 그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있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먼저 제 지도 교수님이 고은기 교수님인데 꼭 뵈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나쁜 분이라고 좀 꼭 좀 전해주세요. 바로 옆에 교수실이시더라고요. 네. 벌교 후배가 왔는데.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그 초반에 아드님이 있다고 했는데요. 짧게 질문드리면, 저도 지금 이제 딸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아빠로서 뭐 이런 부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송영동 시인님은 그 아드님한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아빠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미 평가가 끝나버려서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늘 이리 집 나와 살고 현장 쫓아다니고 또 제가 뭐 돈 받고 일들을 해본 적들이 없어서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사회운동 한 20, 30년 쫓아다니면서 상금비라는 걸 받아본 게 딱 3년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이라는 거 만들 때 그때 한 달 40만 원, 1년 40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는 한국작가의 자유실천위원회 일로 대출이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 그거 하러 다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작가회가 그때 좀 괜찮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8개월 평택 왔다 갔다 한다고 평택 대출이 왔다 갔다 한다고 5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제가 활동 그냥 쉬지 않고 해온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쉬지 않고 해온 것 같은데 활동을 통해서 상금비라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본 건 3년 그 40만 원, 60만 원, 50만 원 공식적으로 다달이 받아본 건 그게 다입니다. 이런 아빠가 뭐 어떤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늘 뭐 이런다고 집 나와 있고 또 나가 떨어지고 병원에 가 있고 제가 또 자위공갈단이에요. 여차하면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기룡전자 비정규직 투쟁하던 당시에는 경찰들이 농성장 밀어붙이겠다고 포크레인 대형 포크레인 밀고 들어왔잖아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랑 한 5명 라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고 농성장 지키려면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우리 여성 조합원들은 포크레인 밑에 캐터필 바퀴 밑으로 들어가 눕고 저는 어디가 좋을까 봤더니 하여간 위로 올라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포크레인 관절 있잖아요. 이리 이제 팔 하면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 한쪽 다리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여봐라. 그럼 발목 아작 나는 거죠. 하여간 자신 있으면 움직여봐라 하고 한 다리 그 안에다 밀어 넣어놓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제가 그 짓을 하고 싶었겠어요? 갑자기 그날 농성장에 아침나절에 있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밀고 들어오고 10여 년 비정규직 투쟁해왔던 상징적 현장인데 이제 밀리게 생겼는데 우리는 수로 몇 명 안 되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모르게 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포크레인 막았습니다. 야 거기 다리 집어넣어놓고 그때 저랑 이제 마침 김정우 쌍차 지부장했던 김정우 선배 그 쌍차 대한문 투쟁했던 김정우 선배가 있었을 거예요. 둘이 올라가가지고 해서 그게 용산 참사 다음 해입니다. 2011년도 죠. 2008년 투쟁이 있었고 기룡전자 투쟁은 2011년 투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잡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첫날 포크레인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또 아니까 저 인간 얼마나 과격한 줄 아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고 하다가 포크레인만 뺏겨버리고 포크레인 기사 쫓아보내버리고 포크레인 위에서 그날부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위에서 고공이 아니죠. 저공농성이라는 걸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이틀 잘 지켰는데 그게 하루에 100만 원짜리 포크레인이었어요. 대형 포크레인. 근데 그거 잡고 이제 위에다가 그때도 위에다 편편하니 골라가지고 거기 천막 쳤습니다. 우리 노세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구로 지역 동지들도 잘 아실 건데, 우리 최석희니, 문재훈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잘 아실 건데, 그런 인간들도 농성들, 우리 구로 지역, 사람들 뭐, 운동 많이 해봐서, 편편하니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텐트 쳐줬어요. 그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안 내려오고, 이제. 이제 더 이상, 왜 그러냐면 내려오면 연행시켜버릴 거니까, 이제 포크레인까지 무단 점거했으니까. 그렇잖아도 저에 대해서는 그때도 뭐 영장 친다 안 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여기서 끝장 보자. 안 내려왔습니다. 이틀인가 있다가 오후에 또 한 10수명 있었어요. 10몇 명 농성장에 있고 저는 포크레인 위에 있는데 갑자기 저쪽 양쪽 길이 2개가 있는데 경찰들이랑이 쫙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지나보겠다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는 또 저도 모르게 이번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이 뭐 다 준비해놓고 의식적으로 뭐 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것만이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이 운동권 관료됩니다. 현장의 어떤 다이나믹과 현장의 판단과 결정과 열려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근데 위에서 다 정리해 줍니다. 민주노총 집회 가보세요. 행진은 1차선으로만 가세요. 네. 오늘은 여기로 돌아서 여기서 잠깐 으쌰으쌰 한번 오고 쫑입니다. 괜히 또 으쌰으쌰 약속대련이라고 하죠. 약속대련. 운동 다망치. 예를 들어서 거리와 광장은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체들의 판단과 결정에. 근데 그게 없고 이제 너무 비약해서 얘기가 나가긴 했는데요. 그런 선택을 제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아까 뭐 저한테 어떤 상상력이나 그런 게 어디에서 나오냐. 저 머리도 멍청하고요. 뭐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않고요. 그냥 어떤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고, 그게 늘 저걸 어찌하면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힘도 보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간절함이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거지. 뭐 똑똑함과 영민함과 공부 많이 한 학습과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은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인간의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운동의 새로운 양식과 왜 그러냐면 찾게 되니까요. 이걸 뚫기 위해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간절함들이 이제 연대도 그런 사람들이 연대를 쫓아다니는 거죠. 혼자서 안 되지. 이걸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 연대합시다. 연대합시다. 이제 그게 주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이번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딱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건, 저한테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였습니다. 저 농성장, 오래된 농성장이니까, 10년 쌓은 농성장이니까 밥도 해먹고 그래요. 그 농성장 옆에. 그리고 그 당시는 기lum전자는 좀 발전해가지고 천막에서 컨테이너 어디에서 장투닷컴이라는 모든 집회 물품 대주는 데 있거든요. 세월호나 뭐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이런 장투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동기들이 한 10여 년 싸우니까 고생한다고 여성조합원들도 많은데,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사니까 가스통, LPG 통 연결해서 밥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건 LPG 통이더라고요. 저거 하나만 올려주면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아래에 있는 동지들한테 그 얘기 못 오는 거죠.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그 올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포크레인 위에 있는데, 저것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봤더니 이제 포크레인 붐대 맨 위에 끝에 보니까 붐대 제일 높은 곳이죠. 끝에 손 이리 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기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재래식 공장지대여서 이 가는 전기줄들이 전봇대에서 저쪽 전봇대까지 쭉 이어져서 한 7, 8가닥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기면 되겠다.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람쥐처럼 쭈르륵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선전포고 냈죠. 경찰들 다 앞에 와 있습니다. 지나보려고 소방차, 구급차, 여경들 오면 지나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좋아져서 여성들 연행하려면 여경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남성 경찰들이 손대면 난리 나죠. 인권 문제로.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거 오늘 연행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은 이제 구급차, 소방차 등등과 이제 작은 현장은 그런 것까지 안 되지만 여경들을 어느 정도로 집단적으로 배치하냐 안 하냐를 봐요. 그럼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지들도 현장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경들 다 도열해서 다 들어왔고 이거 거의 하려는 거죠. 그리고 금천서 애들한테 빨리 확인해봐라 했더니 지들도 모른다. 서울시경에서 들어와서 저희들 손 떠났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럼 딱 상황 판단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는 했죠. 용산 다음 해입니다. 용산 2009년하고 2010년도에 기lum전자 2차 투쟁을 붙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94일 김소연 동지가 단식했지 않습니까? 고공농성 2번 오고, 뭐, 국회 점거투쟁 2번 오고, 뭐, 2008년도에 기lum전자 투쟁해가지고 사회적 투쟁을 했고, 접고 용산투쟁 다시 붙어서 용산투쟁 끝내고, 2010년도에 다시 기lum전자 2차 투쟁 붙었던 때예요. 하여간, 그래서, 거기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전포고 했죠. 여기에서 또 용산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그리고 이번에는 꼭 용산에서처럼 발병하지 않게 누가 책임질 건지 확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명박이 사인 받아와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확인 받아와 누가 책임질 건지 그래 확인해보고 싶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해서 고래고래 선전포고 해놓고 하여간 포크레인에 와서 손만 대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경찰 니들이 책임질 자신 있으면 와. 그리고 진짜 책임지기 전에 허락은 받고 와. 오고는 다람쥐처럼 쩌르륵 올라가가지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 단순간에 쫙 들어오고 파파박 상황이 가니까요. 그래서 그 맨 끝에 가가지고 이걸 붙잡고 전기줄 한 3가닥을 딱 붙잡으니까 좀 창창하더라고요. 한 4가닥 붙잡았는가 보다. 요 영상에도 어딘가에 있던데 하고 뒤로 딱 이 정도 95도는 아니고 뭐 하여간 뒤로 쫙 해서 붙잡고 양손으로 붙잡고 뒤로 하고는 눈 감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말도 한마디 안 했어요. 눈 감고 입 다물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진압 들어오면 그냥 손만 내면 사람이 이렇게 뒤로 이 정도로 기울어서 딱 붙잡고 있다 손만 놓으면 쿵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다는 이제 의사 표시인 거죠. 말하자면 그림상으로는. 그리고 딱 눈 감고 입 닫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 손 힘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을 모기. 그때가 10월 말경이었는데요. 모기가 막 얼굴 쏘는데 근데 그 비장한 순간에 극적극적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모기들 정말 밉더라고요. 하여간 그러고 몇 시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뛰쳐 올라와가지고 한 동지가 저 이제 손 잡고 있고 뭐 그 상태로 대치 몇 시간 했습니다. 나중엔 경찰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이제 눈물바다가 됐죠. 그 눈물이 저를 또 구해준 겁니다. 우리 막 이제 사람들 쫓아온 사람들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 죽일 거냐고 울고 불고 대성 통곡을 하고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랑 막 완전 통곡과 비명의 바다가 된 거죠. 이제 달려온 사람들이 해서 아래에서 경찰들이 그러니까 머뭇머뭇한 거예요. 또 근데 그런 고민이 듭니다. 저는 그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만약 오면 저는 약속을 했잖아요.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경찰들이 실제 진압에 들어오면 손을 놨어야 될까요? 말았어야 될까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도 혼자 그 생각만 해요. 내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내가 주체도 아닌데 내가 기름조합원도 아니고 뭐 공대의 집행위원장 이런 건 제가 하긴 했죠. 그렇지만 공대의 제안해서 뭐 만들고 집행위원회 이런 건 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여기에서 갑자기 목숨까지 나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여행 다녀보고 싶은 것도 많고 글도 써봐야 될 게 많고,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지. 깎아보죠. 근데 이제 예상도 안 했던 순간이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애들이 밀고 들어오면 나의 판단과 인생의 판단과 결정은 뭐 해야 될까 계속 되묻게 돼요. 나중엔 속으로는 그랬지. 쉽지는 않겠지만 에이씨 뭐 이렇게 된 바에 뭐 오래 산다고 뭐 별다른 거 없고, 그럼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딱 마음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죠. 하여간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저희 제일 이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저와 아이는 어디 가서 우리 애기는 하지도 마 그렇게 사는 주제에 뭐 해서 잘 질문하면 뜨끔하고 미안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잘 못해줬죠. 뭐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늘 집 나와서 이렇게 천방지축 살고 그러니 미안하죠. 그렇지만 잘 지내긴 합니다. 지금은 피아노 전공해서 지금 또 복이 있었는지 우연히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 다니고 제 시에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에 생태학습이라는 거. 맨날 어려서부터 손잡고 대출이로, 그때 광우병 촛불 집회로, 기룡전자 농성장, 용산 참사 현장, 이렇게 맨날 아이가 혼자니까 처도 이제 활동을 하니까요. 처가 아이를 보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누구 한 명은 있어줘야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으면 맨날 손잡고 다녔어요. 내가 아이에게 이 나쁜 아빠가 가르쳐준 생태학습은 이거였는가 보구나. 전경들이 그러니까 가다 보면 아이도 알아요. 지금은 거리로 막 행진해 가도 돼요. 근데 경찰들 낌새나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 손 붙잡고 이제 도로로 막 인도로 끌고 올라가요. 이게 생태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맨날 원숭이처럼 저 위로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만 보여줬으니 좀 어쩌겠습니까? 좀 미안하죠. 그렇지만 잘 지내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야기를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감동의 꽃이 지고 지는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더 오랜 동안 붙잡고 있고 싶지만 남은 이야기는 우리 소주 한 잔 하면서 우리 송시인의 진득한 진실한 모습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송시인에게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손뼉 부탁드립니다.